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간이 광고계와 방송계에 이어서 최근에는 정치권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가상 대선 후보 모습에 대해서 재밌고 신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민심을 왜곡해서 공정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선집중 토닥토담에서는 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윤성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AI,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오디오부터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봇입니다. 합니다. 이재명.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 아바타 윈디입니다. 네, 똑같죠, 목소리가. 네. 그러니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라디오로 들으니까 정말 더 구분이 안 되는 것 전혀 같아요. 구분 안 되는. 네. 저도 그럼 하나 만들어서 대신 방송 진행 시키고 놀까? 그 이미 돈 많이 도입이 드나? 많이 돼 있죠. 응? 네. 네. 다른 방송에서는. 네. 그런 거요? 네. 어쩜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아바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인 물론 관등 성명을 댔기 때문에 네. 속아 넘어갈 일은 없지만, 네.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것도 그러니까 메이저 후보하고 약간 군수 후보 어. 자금력의 차이가 느껴지긴 기술력의 했어요. 차이로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디오로만 들어서 구분이 안 됐는데 비디오로 보면은 김동연 후보님의 아바타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그걸 해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더 어색했어요. 네, 화면은. 그렇죠. 기술력과 자금력은 네.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정치 영역에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 AI 이게 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그 전성원 편집장께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 제가 이 결정적 장면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 3개의 장면을 꼽아봤는데 네. 일단 1950년으로 좀 거슬러 갈 필요가 있어요. 1950년이면 우리는 한국 전쟁 이제 네. 발발했던 해인데 이 해에 이제 영국에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네. 영화에도 네. 나왔죠. 이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 계산기와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기라는 게 컴퓨터의 아버지로 평가받잖아요. 앨런 튜링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고하는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미약한 능력을 앞지르는 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미 이제 인공지능을 예견을 했죠. 그리고 우리한테 또 결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1998년으로 거슬러 가서 이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연배는 사이버 가수 아담의 등장. 오, 저 기억나요. 네. 윤성은 평론가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혹시 팬레터 보내신 거 근데 아니에요? 잘 안 됐었잖아요, 사실. 별로 뜨거운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잘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이 일단 여기 이거 제가 이 사건을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 최초였어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명예 학생이 됐고 하루에 한 200통씩 정도 되는 팬레터를 당시에 받았거든요. 잘 안 된 이유는 그러니까 그 음반도 한 20만 장이 팔렸고, 근데 잘 안 된 이유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버는 돈이 적었던 거야. 네.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98년이라고 했죠. 예. 그럼 엄청 빨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때 이 놀라웠던 것은 버추얼 3D 그래픽 기술이 도입이 돼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메타버스니 뭐 이런 것들 아바타니 하는 것들이 이때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2016년 이른바 알파고 쇼크. 네. 네. 2016년. 야, 알파고는 요거는 정말 진짜 충격파가 컸는데. 바둑을 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세돌 구단이 딱 한 번 이겼죠. 그렇죠. 그때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셨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자율지능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둑의 여러 수들을 공부해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예, 그걸 인간을 이겼다는 게 이게 이제 결정적 장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 AI 윤석열, 그렇죠. AI 이재명, AI 김동연까지 이제 등장하는 정치판에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 얘기를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성현 편집장께서 결정적인 장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 얘기 영화 얘기를 오늘은 좀 당겨서 먼저 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 윤상원 평론가께서 그 골라주신 영화도 관련 아주 그 재미있게 저는 봤는데 어떤 영화인지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영화 시몬이라는 작품인데요. 2002년에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2003년 초에 개봉을 했습니다. 별로 흥행은 안 됐죠. 네, 많은 흥행은 안 됐었는데, 예. 근데 이 감독이 전에 만든 영화가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가타카 만든 예, 감독이에요? 그 감독이기 때문에 그건 명작인데. 아무래도 그 영화는 좀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명작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고전이죠. 주시는데 시몬은 좀 그거보다는 훨씬 좀 가볍다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알파치노 진짜 연기 잘해. 그렇죠. 네,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할리우드의 막 단편 영화로서는 아카데미 그 후보까지 올랐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촉망받는 신예 감독이었는데 이름이 빅터 타란스키고요. 이 타란스키 감독이 장편 영화로는 자꾸 이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도 이혼을 하고 제작자와 감독의 관계라서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을 정도로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상업 영화 어떤 장편 영화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굉장히 콧대 높은 그 여배우 하나가 속을 썩입니다. 맞아요. 네, 막 뭐 자기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다 드러내고 자기는 지금 찍어놓은 영화를 드러내고 이제 나가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골머리를 앓던 중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그 어떤 학회 같은 데서 만났었던 기술자 프로그래머라 그럴까 될까요? 그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제 엄청난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면서 이제 찾아오는데 무시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유품으로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이제 이 감독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제 그 완벽한 어떤 여배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기술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후에 그 콧대 높은 여배우가 나가버린 그 자리를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그렇죠. 네, 말하자면 AI 같은 그런 여배우로 대체를 시켜가지고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둡니다. 그게 만든 여배우 이름이 네, 시몬. 시몬. 바로 그 여배우 이름이 영화의 제목인데요. 시몬의 인기가 뭐 사실은 시몬의 인기 때문에 이 영화가 주목받는 거고 이 감독이 이제 대단한 감독이 된 거지. 예, 사실은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을 앞세워서 몇 편의 영화를 찍게 되는데 그럴수록 뭐 죄책감과 그리고 더 감출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몬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파고드니까 감출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이제 감독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뭐 댓글 몇 개 읽어보니까 이제 스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말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1.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거를 이제 그 줄여가지고 시몬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장명을 해버린 거잖아요. 제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TV에서 해줬던 거 어디서 해준 거를 예전에 봤어요. 제가 오. 알파치노를 워낙 좋아해서. 저는 이번에 네. 윤성 평론가 강추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다 까먹었었지.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FX라고 네. 영화에서 이제 그 시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 장치들을 아날로그적으로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CG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02년에 제작됐지만 이미 그걸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참 시대를 앞서갔구나.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앞서서 이제 사이버 아담 이야기도 우리가 했지만 아담이 98년이라고. 예, 네. 너무 이게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까 영화가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문제 의식만큼은 참 중요한 지점을 짚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운이라는 것도 참 그런 거 보면 중요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AI 정말 그 바둑을 두고 하는 이런 종류의 알파고 같은 그런 AI와 지금 우리가 정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AI는 조금 다르죠.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심문이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심원도 네.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인공지능이라고 뭔가 보기도 힘든 게 어찌 본다면 아바타에 가까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감독이 다 그 조작을 해줘야 되는. 조작을 해야만이 그대로 구현을 하는 거니까 AI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렇죠.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하는 어떤 AI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좀 거리가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안 그래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던 네, 네. 건데, 음. 그러니까 AI 인간, 그러니까 인공 인간하고 버추얼 휴먼, 가상 인간 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AI의 경우에는 몸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챗봇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꾸를 해주거나 하는 것들. 노동 현장에서 사실상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할 때 이 하자를 전화 통화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이미 챗봇 형태의 이런 AI 인간으로 대체가 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추얼 휴먼의 경우에는 이제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결정적 장면에서 굳이 사이버 가서 아담을 넣냐면 외관을 꾸며줄 수 있는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AI는 머리만 있는 건데 거기에다 옷을 입혀줘서 지금 이제 구현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결국에 결합이 되고 여기에 신체까지 그렇죠. 로봇의 신체까지 결합이 되면 우리가 정말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구현될 가능성이 우리 엄밀하게 있는 얘기를 하면 이제 AI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친근한 영어로 하면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네.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네. 오히려 이제 AI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그 학습에서 스스로 어떤 그 발전시키고 스스로 판단 내려서 인간의 멸망을 그렇죠. 결정하는. 인간과 맞짱을 뜨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뭐 AI 윤석열, AI 이재명일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게 하나의 근데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정치권에 등장한 이게 이제 네.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AI 윤석열, AI 이재명한테 자,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자치 학습을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정견을 발표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 그렇죠. 가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그렇죠. 순간에 인공지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구동되고 있는 그러니까 AI 후보들 그러니까 이벤트성 행사죠. 여기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인데 네. 초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당장의 후보군보다는 앞으로 네. 도래할지도 모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위험성이 이제 그렇죠. 이야기할 사실 수 근데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선판에서 등장한 그 AI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던 건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네. 나오면서 선거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작이 예. 이루어지는 경우로 사실 이제 가장 경계를 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로 보내가지고 아,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인데 난 트럼프 싫어. 트럼프 떨어져야 돼. 만약에 유튜브에 이게 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 명백히 조작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분해낼 수 없다면 그게 미치는 혼란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사실 유튜브와 뭐 트위터를 비롯한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이제 가짜 뉴스는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 시절에도 제가 뭐 파리 기후 협약을 뭐 탈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런 영상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끝에 가서 가짜입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가짜 AI 윤석열 뭐 이런 거 있던데요. 가짜 AI 윤석열은 아직은 못 봤는데 네, 그 정도. 아, 좀 돌아요? 네. 네, 뭐 있었다고. 문재인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이제 그 AI 영상 딥페이크로 만들어 가지고 한 거는 제가 봤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지만 이게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지 현실이죠, 현실. 눈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시 조금 얘기로 돌아가서 이 AI 후보가 왜 이렇게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왜 나타났는가 할 때 저는 그 참 궁여지책이겠다 어느 면에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너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는 후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 후보가 일망원 제조기 내지는 뭐 요새 이제 시쳇말에 불량 대선 후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럴 바에는 대통령도 인공지능으로 뽑자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요. 야구 심판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전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측근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다. 그런 얘기 김종인 나오거든요. 총괄이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실수를 어떻게 안 하게 할 것이냐 하면 최소한 대면 접촉을 줄이고 지금 뭐 상황도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 없다면 이 정치의 일정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AI 아바타 후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같지 않다라는 부분은 뭐 그 후보의 뭐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어떤 안 좋게 보이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우고 그쵸, 그러니까 포샵도 단점들은 하고. 지우고 이제 장점만 부각시킨 그런 그 아바타들이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그 사람과의 어떤 싱크로율이라든가 우리가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선거하고 매치될 때 조금 전에 저희가 오디오로 들었지만 후보 측에서도 AI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사실은 오인 가능성은 없죠. 오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에 이제 바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후보 측에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정말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 하루 전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네. 뭔가 영상을 유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끔찍한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거죠. 한 사회가.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그거를 우리가 AI 누구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인 가능성이 그래도 오인 있다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20세 이상의 그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의 레인지는 굉장히 넓잖아요. 뭐 시골에 계시는 뭐 이제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볼 때도 재연 영상이라고 아무리 깔아놔도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할 때는 거의 그렇게요? 비슷한 식으로 사극도 보면서 이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 논픽션인 줄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성호 선생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하는데 AI인 줄 아는데도 AI에게 어떤 험한 일을 시키거나 험한 말을 하면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래요? 예, 실제로 그 조사에도 저는 험한 말을 안 해봐서. 그게 그러니까 뭐 어렵고 고된 일을 시켜도 이제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동료로서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 AI가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미안한 감정을 실제로 느낀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보를 평가하는데 저 사람의 정책 역량, 그다음에 위기 대응 능력, 네.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되는데 그 후보가 아니라 AI가 등장해서 딥러닝을 해가지고 오히려 뭔가 기민하게 대처한다면 후보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그렇죠. 그게 후보에 대한 평가로 귀결되면 이건 잘못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AI 인공지능을 가진 대통령을 뽑자라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어요. 어디서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인공지능 정치인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성별은 여성인데 이름은 샘이고 네,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챗봇 형태의 인공지능 정치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4월에 도쿄도 타마시 시장 선거에 마츠다 미치히토라는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이 일본 법에 이제 사람만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전적으로 인공지능의 명령에 따라서 대리인으로 일을 하겠다. 자기가 대리인 역할을 네, 자기가 인공지능의 대리인으로 아바타를 실제 사람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거고. 네. 다행히도 이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2015년부터
이제 미국의 벤 게르첼이라는 과학자가 2025년까지 인공지능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 이름이 로바마예요. 당시 2015년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로봇하고 로바마? 그래서 로바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뭐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2025년이니까. 2018년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앨리스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후보가 실제로 출마를 했었어요. 용납 안 할 텐데. 네, 암살은 못했겠죠. 아니 그렇게 그런데 하겠다. 그런 사례들에서 그 나라에서는 그 대선 후보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나 보죠. 그 중요한 문제다. 네. 예전 우리 토픽에 보면 고양이, 뭐 돼지,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을 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러시아 헌법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그 윤석열 평론가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네.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은 없는데. 워낙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 심각한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문제네. 규정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런 그렇네요. 것들도.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지금 짚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잠깐 끊고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판이죠. 토닥토담 윤상은 영화평론가 그리고 전상원 황해문화 편집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까지 등장한 AI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좀 정치권에서 벗어나가지고 AI가 도대체 어디까지 그러면 침투해 들어올 것이냐. 우리 인간사 전반을 전부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전성원 편집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 들어옵니다. 단언하십니까? 네, 그건 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요. 네. 방송에서도 많이 도입이 돼 있죠. 몇 가지 있는데 이제 M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죽은 네. 7살에 죽은 어린이를 버추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이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허. 네, 그거 보면서 정말 저는 펑펑 울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이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너를 만났다 그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AI가 이제 합성해낸 가수하고 실제 가수하고 경합을 붙인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고인이 된 사람을 살려내 가지고 노래를 시켜서 그거에 저도 그거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나운서 출신의 사람이 자신을 그 아바타의 실물 모형으로 제공을 해서 프로그램 내에 있는 상품으로 그러니까 월 80인가 정도를 지불하면 그 사람이 이제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그 버추얼 유튜버 같이 나타나서 방송을 이제 진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 TV는 보니까 그 AI 앵커가 나와서 뭐 뉴스 간추리고 네, 저도 봤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정말 대체해도 우리가 못 확인하겠다라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결국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러다가 인간은 뭐 해 먹고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응? 일자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당장 제기되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네. 인공지능에 기반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은 어떻게 해요? 버스기사분들은? 맞아요. 뭐 저는 먹고 살아요?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에 의존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 160만 킬로를 뛰었거든요. 구글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일 라이프치히에 가면은 BMW 전기차 생산 공장이 있어요. 거기가 축구장 18개 크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50명.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미래의 가장 유망한 직종이 뭔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기계, 로봇 이것을 뒤시다거리하는 직업. 그래서 이제 문제는 부품 공급해주고 기름칠 해지는 직업이 가장 유망한 직업이다. 왜?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나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같이 어찌 본다면 가장 현실적인 얘기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근거를 갖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실리 레온티에프라는 사람이 보다 정교한 컴퓨터의 도입으로
마치 농경 시대의 말이 트랙터에 밀려서 사라진 것처럼 앞으로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차지하는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현재 추세대로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면요. 한 앞으로 그 향후 30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현재 노동력의 한 2%만 있으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정말 이게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을 거의 다 없애버릴 텐데 그럼 도대체 뭐 먹고 사느냐? 뭐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 나오고 이제 이렇게 따라붙는 게 여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건 너무 거대 담론이니까 뭐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이 지금 문화예술계에 계시니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건 다 해도 인간의 감정 영역은 AI가 터치하기 힘들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아바타처럼 이제 버추얼 캐릭터들이 나타나서 배우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이미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모션 픽처라고 그러죠, 선생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얼굴에 점 잔뜩 붙이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고 완전한 이제 버추얼 캐릭터는 사실 드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AI가 음악을 작곡을 하고 네. 소설을 쓰고 그렇죠. 시를 지어내는. 네. 저 일본에서 그런 실험 많이 했는데 그 아쿠다가상에 이제 예심을 통과한 AI도 있고요. 오, 예심 통과한 경우에 예심 통과한 이제 AI 작가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화가로 오히려 인간이 AI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작품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협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걸 사실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영혼이 정의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예술 작품의 경우에 사실 동물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건 생명체지만 그런 거를 예술 작품이라 할 것이냐 이걸 미술계에서도 사실 논쟁거리였어요. 코끼리가 그림 그리고 원숭이가 그림 그리고 강아지가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추상화처럼 보이니까. 예. 그런데 이 AI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고등지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겉으로 보일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 윤상원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문화예술 영역까지 AI가 침범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침범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되게 복잡한 부분이고 제가 뭐 저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진화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AI들이 하고 있는 창작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모방이고 데이터에 의한 그 창작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건 또 인간의 영역이다. 인간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 많은 화가들의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네의 그림을 쫙 이제 스캔을 해놓고 모네처럼 창작을 해봐라고 했을 때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사실 모네는 뭐 이제 지금 죽은 그 작가지만 예를 들어서 뭐 피카소가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초기 작품과 중기 작품과 후기 작품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이야기는 근데 지금 그 말씀하니까 영화 시몬으로 돌아가면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만들어진 여배우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그 감독이 오드리 헵번의 어떤 눈빛, 소피아 로렌의 몸매. 그러니까 그 기존 어떤 그 배우들의 요소를 따가지고 조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AI라고 하는 어떤 그 기술의 어떤 방식이라는 게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더 완벽한 걸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것도 조금은 그 정제되어 있는 그 후보와 비슷하지만 뭐 좀 더 이상적인 그 후보의 모습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 누구의 입술, 누구의 코 이런 시도 사실 이전에도 여러 프로그램에서 해봤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인공미가 느껴지고 자연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AI 인공지능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 그 인공미도 조차도 보정을 합니다. 보정 기능이 또 탁월하네. 그걸 다 보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시몬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시몬이 인공지능인지 모르고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인지 알고 사랑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미 광고 모델로 뛰고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팔로워가 있고 그 사람? 벌써 모르겠네. 그 인공지능 그거 그러기엔 또 팬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AI가 자기가 AI 인간이다라고 밝히더라도 그 과거에 우리 세대가 느끼는 그러니까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유사한 존재에 대해서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 지금 MZ 세대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인간의 이성 능력, 예. 그다음에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다른 거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그 이성적 사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AI가 하고 있는 연산 능력하고 별로 다를 거 없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들 저도 그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인간의 뇌도 컴퓨터랑 같아서 인간의 뇌의 어느 부위를 딱 누르면 작동이 멈추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요. 의학에서 하는. 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인간과 AI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좀 살벌한 얘기죠. 포스트 휴먼 시대의 네. 도래.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두 발로 걷는 존재, 말하는 존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뭐 도구를 만드는 인간 이런 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새롭게 정의해야 될 때가 왔다. 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의 어떤 원천이 있어서 감정이 발동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신체적 반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철학적인 주제잖아요.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정이 없다. 그래도 로봇 기계라는 거는 감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사실 영화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이걸 많이 다뤄왔죠. 그러니까 AI라든가 그러니까 뭐 모성애 뭐 이제 그래도 인간하고 다른 점에서. 네, 그런데 이제 감정을 갖게 된 로봇들이 이제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게 됐고 그러면 또 뭐 허 같은 영화는 또 연애를 할 때 어떤 연애 감정과 그리고 과연 그러면 성적인 욕구까지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렇죠. 충분히 또 채워줬잖아요. SF에서 그런 거 많이 네,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의 어떤 저는 가장 좀 깊은 영역은 사실은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보여줬던 인간의 또 가장 중요한 인간은 인간되게 나되게 만드는 것은 기억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를 구성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또 기계한테 기억을 심어주죠. 근데 바로 네. 그 기억이라는 것도 네. 예를 들어서 영화 채피를 봐도 그렇고 네네네. 기억이라는 것도 조금 아까 얘기했던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 보면 기억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게 AI 작동 원리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본다면 저장의 방식과 그것을 어떤 검색해서 발동시키는 방식이 그게 딥러닝 원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 고유 영역이 뭐냐 해서 진짜 없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답을 못 찾아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 배에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많이 그렇죠. 인간이냐 그렇죠. 그 블레이드 러너 보면 생식 능력이 있는. 근데 생식 능력이 또 생기잖아요. 보면 또. 네. 인간의 고유성이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철학적으로 가나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어떤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도망가야죠. 이걸 어떻게? 아니 실제로 굳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조금 전에 윤석원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굳이 여성에게 남성에게 구애를 하면서 가슴 할애를 할 근데 이유가 사실 그거는 이미 많이 진행이 돼버린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인간하고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세대의 인간이 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18세기에 살았거나 19세기에 살았던 사람과 우리가 사고방식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존재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그 현실 속의 애인보다는 가상 속의 인물이 더 나와 친근하고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소셜 미디어 통해서 만난 친구들이 더 반갑고 더 이렇게 그렇죠. 저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동질 집단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에게는 오히려 그러니까 AI로 만들어져 있는 나와 딱 맞춤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친부모나 친형제나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로 충분히 느껴질 그렇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꼭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안 맞아서 그게 이제 뭐 어떤 감성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갈등을 하고 대립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그 인위적으로 동질 집단만을 추구해 버리면은 이 갈라짐 현상이라는 게 더 극심해지는 거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체가 없어져 버릴 지금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이 완전 촉발된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이제 제 그 특유의 합법으로 단무가로 인공지능 개발을 여기서 멈춥시다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안 되겠죠? 자본의 힘을 그렇죠. 네, 간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무 순진한 오히려 거죠.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기계와 그 Years and Years라는 그 TV 시리즈를 보면 거기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와 완전히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 SF 영화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인간이 그 불멸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어떤 데이터의 저장고로서 이제 불멸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걸 이제 결합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몸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어떤 몸은 없어져도 나라는 존재 자체는 종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사회가 온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어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등장할 때도 그렇게 난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난리였죠. 제가 그 시대에 관한 책을 하나 썼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헨리 포드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었는데 그때도 뭐 지금 그 얘기할 때는 아닌데 사실은 마차 앞에 우리가 그 말들이 놀라니까 그 앞에서 빨간 깃발 들고 다닌다. 이게 지금도 무슨 뭐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 할 때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율주행 체계에서 항상 그걸 따라붙는 게 그거거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나올 때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기술이 처음 AI 인공지능 기술이 나올 때 이제 그 알파고 쇼크 할 때 우리가 레이 커즈와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구글에서 엔지니어링 이사로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1950년대부터 핵무기하고 바이오 테러 등 이제 생존의 위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기 생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잘 대처를 해왔고 기술은 이제 양날의 검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궁극적 인간의 현명함을 믿어야 되는데 불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특히 학생들이 들으면 되게 반가울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술이 그 발달하다 보면 나의 아바타 봇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이 봇을 만들어서 학교 수업과 숙제와 시험을 다 봇한테 맡기고 나는 노는 거지.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편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정답. 왜 그렇게 살죠? 맛있는 걸 내가 먹어야지 AI가 먹으면 돼. 아니 근데 이게 비현실적인 상상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아니죠. 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지향점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그럴 생각하세요?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은하철도 999의 세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톰의 세계로 갈 것이냐. 예. 메텔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뭐 메텔에 꽂히실 수 있는데 사실 은하철도 999 첫 꺼보세요, 장면 네. 오늘 굉장히 원래 비슷해요. 메텔은 모든 다 첫사랑의 대성이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의 세계냐 아톰의 세계냐 할 때 이제 그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8년쯤에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은 더 이상 노동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나 돈 버는 걱정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될 맞아요. 것이다. 맞아요. 그 라고 이제 그게 케인즈가 2028년이었나요? 예.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지금 속도면 뭐 어차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생전에. 네. 근데 제가 은하철도 999와 아톰을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유토피아하고 디스토피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에서는 엄마, 그러니까 철이의 엄마, 데찌로죠. 제트로의 엄마가 이제 기계백작에게 사냥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인간이 기계 인간에게, 그러니까 기계의 몸을 빌린 인간이죠. 에게 잉여의 인간으로서 사냥감으로 전락한 정말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한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은 기계의 몸을 갈구를 하고.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아톰의 세계에서는 보면 인간은 사실 노동을 안 해요. 거의. 다른 뭐 장작 활동을 하거나 그런가요? 예, 분이 이렇게 너무 하고 오래돼갖고 기억이 로봇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학대당해요. 그래서 아톰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리어 나오거든요. 로봇 혁명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 만화가 또 있죠. 기계 인간도 109였던가. 예. 우리나라는 로봇 찌빠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한편으로 결국에는 세계 재화를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문제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 인공지능에게 조금 더 어렵고 힘든 노동을 맡기고 인간은 좀 더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예제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정말 잉여 인간으로서 전락시키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에 우리의 이제 어떤 선택이 달려 있다. 결국은 이렇게 누가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체제를 어떻게 짜느냐라고 하는 그렇죠. 질서의 문제가 본질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그러면 자, 이 세상을 어떤 질서 속에서 같이 공존하도록 짤 것이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여기서 이제 결국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접목될 것인지 방식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렇죠. 체제를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유토피아로 가느냐 디스토피아로 가느냐 갈림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점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AI 기술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간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아직은 먼 미래, 그다음에 너무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합의를 해야 되는 주체는 모든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학계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대중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영화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I 선거전이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아까 이벤트성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좀 신기하다, 진짜 똑같이 생겼네, 요 정도의 어떤 신기함과 재미, 이런 것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됐을 때, 점점 더 심화됐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자가 또 승리하게 그렇죠. 되는, 아까 그런 말도 했잖아요. 더 자연스러운 AI가 있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AI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핍진성까지도 우리가 모든 유권자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죠. 제반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치 영역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 윤석원 평론가가 이제 바로 정치 영역으로 좀 끝맺음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 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신다면. 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료 분야도 그렇고 사실 대면 상담의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같은 인간을 인공지능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로 대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한 예로 지금 우리 그 가정에는 이미 많이 보고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요. 나 대신 청소를 하는 게 있는데, 나 대신 숙제를 하고, 나 대신 노동을 하고, 나 대신 연애를 하는 이런 사회가 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러면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거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그건 AI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영역에서 놓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됐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괜찮겠죠?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해문화의 전성원 편집장, 윤성원 영화평론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반이죠. 토닥토닥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